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이 20년 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4개월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같은 민주노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폐기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20년 투쟁 끝에 얻은 법을 왜 스스로 부정하게 됐을까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3곳 중 한 곳이 이 법 때문에 한국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법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노동계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걸까요?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쌍용 자동차 파업 이후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7만 원을 담아 보냈고 이 작은 연대가 전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노란 봉투는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상징이 됐죠. 법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파업할 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 둘째, 진짜 사장이 누군지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특히 2번째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지만 계약서는 협력업체와 쓴 하청 노동자들. 이들이 실제로 지시받는 대상은 대기업인데 법적으론 아무 관계가 없다는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거였죠. 출근 시간도, 업무 내용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원청 관리자가 통제하면서 정작 임금 협상 테이블엔 나타나지 않는 이상한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던 아이디어가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면 원청과 하청이라는 복잡한 구조가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공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상당수가 현대차 직원이 아닙니다. 협력업체 소속이죠. 아침 8시 출근, 점심시간 12시, 작업 속도와 품질 기준까지 전부 현대차 관리자가 지시합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려면 협력업체 사장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장도 결정권이 없다는 거죠. 원청이 납품 단가를 깎으면 그대로 하청 노동자 월급이 줄어드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조선업계 한 하청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용접 작업은 우리가 다 하는데 안전교육이나 보호 장비는 우리 회사 사장한테 요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도 돈이 없으니 원청한테 가라는 거예요. 원청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하고요. 이걸 장난감 자동차에 비유해볼까요? 리모컨으로 좌우 방향 속도를 다 조종하면서 사고가 나면 나는 리모컨만 쥐고 있었을 뿐 차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리모컨을 든 사람,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원청을 법적인 사장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논리가 현실에선 예상치 못한 폭풍을 몰고 왔죠. 법은 통과됐는데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온 이유, 바로 시행령 때문입니다. 법이 큰 그림이라면 시행령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 매뉴얼이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내용을 보고 노동계가 경악했습니다.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가장 큰 쟁점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였습니다. 20년 투쟁 끝에 원청 사장을 만날 수 있는 문은 열렸는데 정작 그 방에 들어가서 말할 수 있는 건 숫자가 많은 노조뿐이라는 거였죠. 하청 노조는 방 밖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민주노총 한 간부는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싸운 게 뭡니까? 원청 사장 얼굴이나 보자고 싸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협상을 하자고 싸운 건데 이제 와서 대표 한 명만 들어가라니요. 결국 노동계는 냉정한 계산을 했습니다. 차라리 법이 없던 시절처럼 원청을 직접 압박하는 게 낫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만든 법의 시행령 폐기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겁니다. 20년 염원이 4개월 만에 독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교섭 창구 단일화, 이게 정확히 뭘까요?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때 대표자 한 명만 사장과 협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학교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헬반은 학생이 35명, 2반은 5명인데 학생회장을 뽑는다고 쳐보죠. 당연히 1반 학생이 회장이 됩니다. 그럼 2반 학생들의 의견은요? 묻히는 겁니다. 현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공장에 정규직 노조 500명, 하청 노조 50명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교섭 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면 숫자가 압도적인 정규직 노조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정규직 노조는 보너스 인상과 복지 확대에 관심이 많죠.
반면 하청 노조는 위험 작업의 외주화 중단과 최저 임금 격차 해소가 절박합니다.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한 하청 노조원의 증언입니다. 정규직 형님들이 우리 목소리도 대변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협상 결과 보니 우리 요구 사항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보너스는 올랐는데 우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협상 테이블에서 뒷전으로 밀려나는 구조적 한계가 생긴 겁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형 선고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공포에 떠는 첫 번째 이유, 사용자라는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기준이 대체 뭘까요? 납품 단가를 조정하면 지배력인가요? 품질 기준을 요구하면 지배력인가요? 한 중견기업 사장의 하소연입니다. 협력업체에 납기일 지키라고 독촉했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면 어쩌죠? 이게 실질적 지배력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우려는 경영권 침해입니다. 과거엔 불가능했던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 같은 경영 결정에 대해서도 이젠 파업이 가능해졌거든요. 적자, 나는 사업부 정리하려다 전사적 파업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불법 파업으로 수백억 손실이 나도 개별 노동자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조선사 이모는 이렇게 말했죠. 유일한 방어수단이었던 손배소마저 막히면 우린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기업들이 느끼는 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에게 비난받으며 샌드위치 신세가 됐죠. 이재명 정부는 1호 노동입법으로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습니다. 선거 공약이었고 지지층의 핵심 요구였거든요.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산업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떠나겠다고 줄줄이 선언하고 대기업들은 투자 축소를 경고했죠. 정부는 급하게 시행령에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겁니다.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다. 차라리 법을 폐기하라. 고용노동부는 해석 지침을 여러 차례 발표하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은 이런 경우에만 해당된다. 저런 경우는 제외다. 세세하게 설명했죠. 하지만 현장의 불씨는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어느 쪽 손을 들어줘도 나머지 한쪽이 폭발해요. 노사 양측이 원하는 게 정반대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란 겁니까? 양측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정부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국기업 100곳 중 35.6%가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지사 철수나 투자 축소를 고려 중이라는 겁니다. 3곳 중 1곳이 떠난다는 얘기죠.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공식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 투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벤츠, BMW, 지멘스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소속된 곳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한 독일계 기업 한국 지사장의 증언입니다. 본사에 보고할 때 리스크를 계산해야 하는데 지금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이유로 법 위반이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협력업체에 품질 관리 요청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마저 제한되니 한국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나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 미국계 투자사 대표는 냉정하게 말했죠. 자본은 안전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면 베트남이나 인도로 가면 그만이에요. 경제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노사 관계가 악화될 경우 연간 약 1만 명의 사업자가 폐업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노란봉투법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은 3가지죠. 첫째, 하청을 줄이고 공정을 자동화한다. 둘째, 국내 협력업체 대신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한다. 셋째, 아예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어느 쪽이든 국내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특히 조선업계가 비상입니다. 하청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산업이거든요. 현대중공업 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과거 대형 파업 때 하루 손실이 150억 원을 넘었어요. 그게 이제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경쟁력 약화입니다. 우리가 파업으로 납기를 못 맞추면 발주처면 발처는 다음부턴 중국이나 일본 조선소로 갑니다.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죠.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30년 키운 회사인데 이제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언제 파업 걸릴지, 언제 소송당할지 모르는 회사를
누가 물려받겠어요? 일자리 증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계이고 가족의 미래입니다. 노란봉투법 논의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노조원이 손해배상 소송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사건에서 시작됐죠. 그 후로 20년 동안 노동계는 이 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2023년 12월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노동계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상황이 급변했죠. 노란봉투법 재추진이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5년 8월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엔 축배가 오갔고 20년 투쟁의 결실이라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환희는 4개월도 못 갔습니다. 시행령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배신감을 느꼈고 기업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20년 논쟁 끝에 탄생한 법이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겁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고 노동 가치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개념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용자로 인정되고 어떤 건 아닌지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순 납품 단가 협의는 해당 안 된, 하지만 일일 작업 지시와 근태 관리까지 하면 해당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둘째, 하청 노조가 정규직 노조에 묻히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섭 단위를 분리하거나 소수 노조도 별도 협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독일은 사업장 평의회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셋째, 정당한 파업권은 철저히 보호하되 명백한 불법 행위엔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파업권 보장과 기업 방어권, 둘 다 살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노란봉투법 논란의 본질은 각자의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조율할 정치적 중재 능력의 부재입니다. 노동자 권리, 기업 경영권,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불과 6주 남짓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죠. 이 법이 노동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이 될지는 향후 운용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수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그리고 20년의 투쟁이 헛되지 않는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